있습니다. 작년 졸업생뿐만 아니라 올 졸업생뿐만 아니라 재수 학생들도 많이 지원하는 경향이 있고요. 작년에는 8명이 합격을 해서 몇 명이 등록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등록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라고 하는 인문학에 기초한 통속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을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한 50분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 5분 정도는 동영상 보고 한 15분 정도는 경희대가 어떤 점이 물론 좋은 말씀, 후마니타스 칼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핵심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좀 어떤 게 중요한지 한 15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20분 정도는 경희대, 이 좋은 경희대 어떻게 하면 좋을 수 있나 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생각하는 핵심성으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곳이라면서 보기 좋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교육 체험을 통해 그들을 마음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세계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또 좋은 기회인 만큼 도전해보는 자체가 이번에 상패와 상관없이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세계화는 분명 다릅니다. 인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The 21st century demands a global competent people. We get this through academic training, but also experiential learning, being overseas, experiencing people in our country who are different from us. 경희대학교는 교수가 학제 간 융합적인 강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는 사회와 기업이 다 학문적이고 창조적인 인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네, 학교를 다니며 저절로 익혀진 융합적 창조력의 중요성을 현장에서 더욱 크게 실감하고 갑니다. 끊임없이 사회의식을 느끼고 생각하는 것, 이러한 진취적인 과정이 창의적인 연구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원하는 곳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간다는 건 정말 행복한 경험입니다. 대학은 단순히 전공만 배우는 곳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과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가치관을 세워주는 곳이죠. 그러기에 경희대학교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다고 봅니다.
전통을 살리면 우리 경희대학교는 더욱 눈부시게 발전할 것입니다. 경희의 미래와 함께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학생이 된다는 기쁨보다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경희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힘찬 열정으로 도전하세요. 경희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가능성을 믿으세요. 경희가 만들겠습니다.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경희와 함께하세요. 연세 잘 보셨어요? 감동적인 그냥 이렇게 박수까지 칠 정도로 그렇죠. 저도 여러분하고 좀 만나게 돼서 가슴이 두근거려요. 일단 열기가 너무 무거운데 오버를 했네. 사정관제를 많이 준비하는 있다고 하셔서 사정관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경희대는 세 가지 인재상이 있어요. 이 인재상을 처음부터 말씀드린 이유는 초기에는 사정관제를 만들 때 인재상에서 평가 기준이 나왔어요. 경희대는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학생, 그 다음에 학문적인 수월성,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 그 다음에 어떤 인간과 자연의 공동체를 좀 조화를 모색하는 그런 학생들을 원했어요. 인성 부분이 여기 되겠죠. 이런 그 인재상을 통해서 문화세계 창조라는 교실을 갖고 있어요. 일단 경희대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회교동에 있고 국제 캠퍼스는 지금 수원에 있어요. 수원 8월대 용인시 기흥구에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개의 캠퍼스가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세 개예요. 광릉수목원 옆에 광릉 캠퍼스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대학원생만 다니기 때문에 두 개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이제 본교, 분교라고 해서 그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분교에서 똑같은 과가 있으면 그 분교 가는 학생들은 공부 못하는 학생 이렇게 취급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 캠퍼스는 서울 캠퍼스 특성화에 맞게 학과가 따로 있고요. 국제 캠퍼스는 국제 캠퍼스에 맞게 또 특성화된 학과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은 본교, 분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캠퍼스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문과, 전경, 경영, 호텔 관광, 생활과 이런 좀 순수한 학문 분야의 학과들이 있고, 그다음에 경희대가 단점이 한 가지 있는데 사범대학이 없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근데 대신 형광펜 취재진 학교 그 학과들 들어가면 정원의 10% 이내에 들면 교직 기소가 가능해서 교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응용과학 쪽, 그러니까 공과대, 전자정보대, 응용과학, 국제 캠퍼스 이런 응용학문 분야의 학과들이 주로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경희대는 아까 신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글로벌 명문 대학이에요. 그래서 지금 2010년도에 중앙일보에서 평가한 대학들을 평가한 수를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8위 정도 했고요. 카이스트, 포스텍, 서울대 같은 좀 정부에서 특별한 지원을 받는 대학을 빼면 한 5번째 정도, 5위 정도 되는 사립종합 같은 경우는 한 5위 정도 되는 좋은 그런 순위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QS라는 연구기관이 있어요. 세계대학을 평가하는. 그래서 그 순위가 국내 대학에서는 한 6위, 8위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가장 빠르게 지금 세계에서 성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기숙사도 있긴 한데 이 얘기는 좀 빼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통학을 할 거지 기숙사 들어가지 않겠죠? 기숙사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그 다음에 영통역이 있는데 그건 분당선이 개통되면서 국제 캠퍼스도 전철을 다닐 수 있다. 좀 멀긴 해요. 자, 제가 장점으로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거예요. 경희대는 이제 후마니타스 칼리지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대나 이대생이 이과 대학생이 된다면 1학년 때 교양으로 아마 물리, 물리실험, 화학실험, 원소 강도, 영어 회화, 글쓰기, 기초 수학 이런 정도 그런 걸 배울 거예요. 그 과목을 좀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들었던 그런 과목하고 똑같죠.
내용도 들어보면 참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네, 똑같아요. 이렇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하고 조금 더 나아가거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 교양학부를 후마니타스 칼리지, 그래서 후마니타스라는 게 라틴어로 인문학, 인간적인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그런 좀 깊이 있는 그런 교양 교육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게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재인데 굉장히 두꺼워요. 보시면 첫 번째 교재가 인간의 가치 탐색, 두 번째가 우리가 사는 세계.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을 공부하고 세계를 공부한다. 뭐 이런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이걸 드렸더니 코란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수능이나 이런 데 좀 굉장히 지문들이 좀 좋은 지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고전이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7개 영역으로 나눠서 여기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원하는 그런 과목을 이렇게 봐서 마음의 탄생, 아니면 불편한 진실, 아니면 문학에 나타난 어떤 인간. 근데 그것도 그냥 인간들을 쭉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온 바보들을 이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뭐 이런 좀 과목 모형을 들으면 얘가 좀 심오한 그런 과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대충 설렁설렁 넘어가는 그런 과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 캠퍼스만 해도 이게 한 700가지 정도의 그런 과목들이 개설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몇 명 안 좀 퇴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기회가 이렇게 많다는 거. 그 다음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시민교육이라는 그런 과가 있는데 시민교육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 과목을 들으면 현장에 나와서 좀 프로젝트, 계산할 게 없나 뭐 이렇게 좀 살펴보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 여러분은 생맥주 혹시 먹어본 적 있어요? 없죠. 좀 본 적도 없죠. 말을 설명할 수가 없네. 서울 여기 근처에 호프집이라고 진짜 무시무시하게 어두컴컴한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생맥주를 이렇게 하는데 약간 좀 오줌 색깔 나고 이렇게 거품이 나는 그런 이상한 게 있어요. 좀 쓰고. 대학교 가면 먹어볼 텐데, 그거를 이제 호프집에서 판매를 하는데 500cc를 달라고 하면 400cc 이렇게 눈 속이면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이 학생들이 이제 현실에서 계산할 점을 찾아서 이게 서울시에 이제 민원을 내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고 시정되는 그런 거고요. BQC는 세계적인 잡지인데 노숙 사업 망하고 이제 서울역에 보면 노숙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의 자립을 돕는 거예요. BQC라는 잡지를 그분들이 팔면 판매액을 그분들이 일정에 갖고 그 인쇄금은 그대로 주고, 그걸 이 학생을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국립국어에 보면 표준국어 대사전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국어사전 중에서는 가장 좀 유명한 사전인데, 거기에 이제 사랑이라는 뜻을 보면 원래는 이성 간의 사랑,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이라는 뜻이었대요. 근데 이 학생들이 보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2학년 교실 학생들에게 알립니다. 2학년 교실 학생들에게 알립니다. 이번 시간은 2학년 1반부터 3반은 정보와 컴퓨터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4반부터 9반은 한문교과 수행평가를 실시합니다. 지금 2학년 1반부터 9반 학생들은 책상을 시험 대용으로 옮기시고 30분부터 시험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꼭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스승과 제자도 있을 거고, 형제 혹은 자매, 언니, 오빠, 형, 누나,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아니면 동성애 간의 사랑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브로드한 의미로, 인간적인 그런 사랑의 의미로 이 학생들이 이렇게 좀 밀어서 서울시의 신문고에 대해서 사전에 그 의미가 바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성과인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문학적인 교양이 좀 더 깊어야겠죠. 그러니까 경희대에 오시면 그런 교양 교육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문학적인 교양을 갖고 있는 인간이 아니지만 경희대 와서 이 후마니티에서 교육을 받으면 그때 이제 진정한 웅녀가 이제 마늘을 먹어서 이제 사람이 됐듯이 진정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희대 오시면 세계화에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지금 보면 교환학생으로 이제 외국에 나가, 경희대생이지만 외국에 나가서 공부한 학생이 1074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경희대로 오는 학생이 한 2,700명 정도가 경희대 와서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뭐 미수다나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은 무슨 어학당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학생들은 정식 학생은 아니지만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그게 경희대는 한 연간 한 3,000명 정도 온대요. 그런 학생들이. 그러면 경희대 캠퍼스에 한 6,000명 정도의 외국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이나 뭐 저녁 먹을 때, 출퇴근할 때 그런 학생들 굉장히 많이 봐요. 네. 많이 보는 학생이 일본 학생. 여기 뭐 엄마 아빠가 일본이거나 친척 중에 일본 학생 있어요? 네, 편하게 이야기해요. 제 일본 학생 딱 티가 나요. 일본 학생들이 약간 좀 키가 작고 한국 학생이 더 이쁘더라고요, 훨씬. 그리고 딱 지나가 보면 말투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왜? 뭐 어떤 거 일본 학생이나 뭐 딱 이렇게 들려요. 중국 학생도 좀 많고 그렇게 해서 아마 외국인들하고 좀 같이 점심시간이나 왔다 갔다 할 때 식당이라든가 분명히 부딪힌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요. 외국인들하고 좀 교류할 그런 기회가 많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콜라보레이티브 서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해외에 있는 석학들 뭐 예일이나 하버드나 어떤 그 분야에 좀 유명한 교수님도 있어요.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그 여름방학 동안 수업도 듣고 문화체험도 하고 이런 토론도 하고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학대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년 때 아마 주요대학교는 다 할 거예요. 서울 주요대학교는 다 하는 프로그램인데 1학년 때 경희대에서 공부를 하고 3, 4학년 때 예를 들어 정확하게는 뭐 3학기 이상 친구들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아마 대개 1, 2학년 때 경희대 3, 4학년 때 그 복수학이 협정을 맺은 그 대학에 있어요. 거기 가서 졸업을 하면 복수학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위가 2개가 되는 거예요. 경희대를 졸업한 것도 되고 그 외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것도 돼서 졸업장이 2개가 나오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주요 대학들은 다 하고 있어요. 전공 과목의 42%가 지금 영어로 수업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평화의 날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유엔에서 하는 건데 그 세계평화의 날이라고 유엔에서 이렇게 만든 건데 경희대 초대 이사장님이 유엔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세계평화의 날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어떤 평화에 대한 인식을 시키자라고 해서 유엔에서 그러면 그렇게 만들자 유엔에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제 그게 재작년 3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기념식을 경희대 그 평화전당을 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유엔하고 화상회의를 했어요. 이렇게. 이분 누구죠? 이분이 왔는데 네, 이분 사무총장이시고 이분은 누구죠? 아까 동영상에서 나왔었는데 잠깐 경희대 총장님이에요. 맞아요. 이 오른쪽 분은 네, 외국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런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한국에는 여러분 3, 4학년 때 되면 인턴십을 많이 나가요. 이렇게 기업의 어떤 문화나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가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가서 일하고 배우고 이런 건데 경희대만 유엔 국제기구, 산하 국제기구에 그 학생들을 보내서 인턴십을 해요. 다른 대학은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왜냐면 경희대가 유엔하고 굉장히 친한 그런 대학이에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유엔에 가서 한국에 있는 대학 가면 경희대 막 이렇게 이럴 정도로 굉장히 친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턴십으로 해서 유엔 산하 기구에 한 매년 대학원생까지 포함한 10명 내외 정도 보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뽑는 치열해요. 그러니까 유엔에다가 좀 약간 좀 공부 못하고 좀 똑똑하지 않은 학생들 보내면 그 다음엔 못 보내고 이런 게 있대요. 저희 처장님이 그러시는데 그래서 4단계에 거쳐서 요 인턴십을 뽑아요. 그러니까 국제기구에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은 와서 이걸 좀 해서 인턴십으로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인턴십으로 갔다가 거기서 좀 능력을 좀 인정받아서 그 정직원이 된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정직원이 된 그런 학생들이에요. 정예과 한 명은 국제학과 학생들입니다. 자, 장학제도 혹시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설명이 왔죠. 오는 거 보면 우리 대학은 장학금 뭐 50% 넘게 뭐 70% 80% 넘게 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대학들은 그 정도는 줘요. 주요 대학들은.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경희대는 장학금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200개 정도가 있대요. 장학금 제도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와서 그냥
거기에 맞으면, 제도에 맞으면 장학금 탈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성적 수능을 했어요. 1학년 들어올 때 1등이다 그러면 등록금 100%, 2등이다 그러면 뭐 등록금 절반, 3등이다 50만 원 이렇게 줬는데, 지금은 물론 그런 장학금도 있고, 그 다음에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서 장학금도 학생이 하는 활동, 그거에 따라 또 주기도 해요. 모자이크 장학이라는 건 일단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되거나, 아니면 봉사활동을 인정받거나, 공인영어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그리고 재난적인 할거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포인트를 그때마다 적립을 해줘서 그 다음 학기에 20만 포인트가 넘어가면 장학금을 준다고 해요. 그 다음에 학생 맞춤형 장학금 같은 경우는 입학사정관 전형 들어오는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 중에서 성적은 조금 낮지만 생활형편이 좀 어려운 학생들,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줘요. 그래서 설 16, 국제 16명 주는데 인원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등록금을 100% 다 대주고, 그 다음에 매달 한 40에서 60만 원 정도의 생활 자금이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등록금 100% 다 한다고 하더라도 또 어려운 학생들은 또 알바하고 막 해가지고 또 이렇게 생활비 하면 또 공부를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덜 하지,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점 보완하는 그런 장학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때 각각 이런 취업 프로그램 통해서 여러분의 취업을 좀 도와준다 라는 거. 자, 요거는 경희대 동문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국회의원이시죠? 양대하고 있고요. 부천이시죠? 그리고 뭐 이게 아니고 우리 지들의 부모가 돼서 지용이죠. 지용이 아시죠? 지용이. 다 아시죠? 그렇죠? 사인 받고 싶은 친구 있어요? 그래요? 국제 캠프가 가끔 와요. 그냥 이렇게 딱 지나고 지용아, 이성아 막 이렇게 보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사인 알아서 하세요. 자, 경희대가 아름다운 학교라고 소문이 났죠. 공부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평화연합, 수식회 이런 거 하는, 그리고 노천극장, 국제 캠퍼스에 있어요. 그 다음에 벚꽃 폈을 때 모습이고요. 중앙도서관이에요. 평화연합 안에 있는 모습. 이런 시설들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본격적으로 입학 전형에 대해서 심각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못 떠는 시간이 지나왔어요. 제가 이제 올해 3월달까지 후평에 살았기 때문에 똑같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끔 뭐 이렇게 밤에 밥 먹으러 나오면 여러분들 교복을 막 입고 그런 돌아다니는 모습을 봤긴 했는데, 좀 자세하게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때 동네 따라다녔으니까. 일단 경희대에는 면접고사에서 좀 미뤘어요. 그래서 수능 끝난 다음에 좀 부담을 좀 갖지 않게끔 저희가 조정을 했어요. 대신 설평가를 좀 길게 하겠죠. 그리고 수능, 그리고 원서수를 수시는 9월 초에, 정시는 수능 본 다음에 성적 나온 12월 한 말쯤에 원서수를 하고, 그 다음에 수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수시에서 추가 합격을 하고 등록을 안 해도 정시에는 쓸 수 없다는 거 아시죠? 그런 거 좀 넘어가고요. 혹시 여기 작년에 보니까 47명이 호평가에서 지원을 해서, 네, 많이 지원한 거예요. 47명이구나. 그래서 지원자 대비해서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했어요. 다른 학생보다.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정시 랩, 그 다음에 교과학사 랩, 그 다음에 교과학사 셋, 학생부, 학교생활 시작, 네, 이렇게 해서 그 다른 학교보다는 전략을 잘 세우신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혹시 수능 준비하는 학생, 수능만 본다, 논술 준비한다. 그래, 논술도 설명드릴게요. 사정관제 알겠어요. 그리고 교과학사, 학교생활 소식자, 오케이, 알겠어요. 두루두루 있네요. 네, 시간 더 걸리겠는데. 자, 일단 경희대는 사정관 전형을 확대했어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아마 확대될 거고, 솔직히 말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사정관 전형을
간소화해서 학생부 전형, 중심 전형으로 뭐 이렇게 좀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여러분 재수 안 할 거면 상관없죠? 네. 그래서 28.7% 정도 좀 증가해서 뽑고 있어요. 경희대는. 그러니까 수시에서 10명 중 3명은 입학사정관제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과학인의 전형은 과학증점학교과의 홍보가 아니죠. 그럼 요거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논술 반영 비율은 확대됐어요. 그래서 논술 잘 보는 학생이 유리하다. 자세하게 또 얘기하고 수능 반영 영역이 이렇게 변경돼서 선택을 할 텐데 여기 지금 경희대 오겠다고 이렇게 지원하는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죠? 아니에요? 네, 아니 공부 잘한다고 얼굴에 써있어요. 제가 사람 볼 줄 알거든요. 다 잘하는 학생들인데 보시면 영어가 B형이고 나머지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주요 대학들은 다 영어가 B형이다 보시면 돼요. 경희대도 마찬가지로 영어는 인문계든 자연계든 B형을 보셔야 되고요. 자, 수시 1차, 2차 정시간인데 만약에 경희대를 정말 오고 싶다 그러면 수시 1차에서 사정관제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우수자, 그 다음에 글로벌 과학인재 이렇게 한 3번 정도는 쓸 수 있을 거고요. 수능에서는 가나다군 골고루 뽑아요. 작년까지는 국제 캠퍼스가 나군과 다군만 뽑았는데 올해는 가군까지 분할해서 모집을 한다. 수시 1차에는 주로 입학사정관 전형이 있는데 경희대 입학사정관 전형은 간단해요. 1단계에서는 수능평가를 해서 3배수로 먼저 선발을 하고 그 학생들 대상으로 2단계에서 면접을 봐가지고 서류 점수하고 면접 점수하고 합쳐가지고 최종 합격자 선발을 하고요. 당연히 한의과 빼고는 최저한 기준은 없어요. 이건 추천부터 그랬어요. 경희대는 입학사정관 전형은 최저한 기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네오르네상스 전형 학생 평균 등급을 보면 1등급에 한 3등급 정도 사이, 평균이 한 2등급 내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 사정관 전형의 취지가 공부를 정말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조금 못해도 잔절보다 역량 있는 학생을 뽑는 거기 때문에 1등급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2등급 내외 정도 되면 네, 활동하고 해서 같이 뽑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많이 지원하는 학교생활 출시자 전형. 요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학생부만 봅니다. 반영 교과의 전 과목. 그래서 음악미술 이런 거 잘 할 필요는 없어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러니까 인문계냐 자연에 따라서 그 과목, 그 반영 교과의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게 학교생활 출시자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인문계의 경우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에 평균이 1.233, 그 다음에 국제가 1.789, 2등급 초반까지 약간 좀 몰려있긴 한데 평균 등급 때문에 그걸 둘 다 왔다 갔다 하긴 해요. 그 정도 된다. 근데 작년에는 3배수 뽑았지만 올해는 4배수이기 때문에 약간 좀 더 내려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신이 되게 좋은 학생은 활동이 되게 많아요. 뭐 외부에 가서 막 활동하고 그래요. 별로 안 그러죠. 말 그대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 학교에서 뭐 봉사활동 가라면 봉사활동 가고, 동아리활동 하라면 하고, 그것만 충실한 한 학생이 여기 보니까 네오르네상스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활동하는 게 많이 없어요. 그냥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학생들이 주로 합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사회공헌 역경 대상자. 혹시 4자녀 이상, 형제 자녀가 4자녀다. 아, 그래요. 엄마 아빠는 고마워해야 돼요. 학생들은 국가에 정말 기여하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20년 이상 군인의 아빠는 엄마가 20년 이상 군인 취직했다. 그렇죠? 그러면 북한에 온 친구 있어요. 북한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소년소년 가정이라든지 할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돌아가셔서 할아버지하고만 산다, 할머니하고 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별로 없죠. 해당하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수시 같은 경우는 논술은 일반적인데 이런 특수한 전형이 있어요. 그러면 지원 자격이 되는 학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경쟁률은 낮아요. 경쟁률이 낮으면 막 입학할 수 있는 성적은 낮아요. 약했죠. 그래서 이런 자격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대학들마다 가고 싶은 대학 여러분 몇 개 있죠? 마음속으로. 그 대학에서 이런 특수한 지원 자격이 되는 학생들 뽑는 전형이 있는지, 거기에 여러분이 해당되는지 한번 일단 살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고교교육과정 연계 전형은 지방에 있는 학생은 대상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전형 같은 경우는 일단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아요. 반영하지 않는다는 건 보지 않는다요. 그 학생들을 출력할 때 등급의 그런 그 숫자가 아예 공란으로 해서 저희가 출력을 해서 학생들 다른 내용들과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보고 1단계, 3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1단계 성적과 면접. 그래서 1단계 성적이라는 건 내신은 아니에요. 1단계 성적이라는 건 서류평가, 1단계 서류평가 성적이에요. 그거랑 면접이랑 더해서 최종 합격자 성과를 뽑는다. 그래서 요거는 40명밖에 안 뽑아요. 그래서 경희대에서 1%만 뽑는 학생, 1%에 속해야 돼요. 공부는 못하지만 지금 카메라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속된 말로 꼴통. 네. 하지만 창의성 있고 뭔가 이렇게 잠재력 있고 나중에 대박 칠 수 있는 그런 학생들.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아예 못하는 학생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재작년에 이제 내신 평균 등급을 보니까 4점 몇이라고 신문에 나왔어요. 저희는 그런 걸 뽑지는 않으니까. 네. 하지만 아무튼 내신을 보지 않는다. 평균이니까 뭐 8등급, 9등급도 있을 테고 뭐 1등급, 2등급도 있을 거고 그렇게 예상은 하지만 아무튼 교과 성적을 보지는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실기, 우수자, 특기자 전형은 무조건 실기, 특기를 잘 해야 되는 거. 거기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술이 문제래요. 논술 준비하는 학생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일단 경희대는 원래 우선 선발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지만 신촌에는 여대하고 같이 작년에는 없었지만 올해 경희대는 우선 선발에도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선발 기준은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3 이내다. 그런데 다른 학교가 좀 쉬운 게 최저학력 기준이 맞추기 쉬운 게 3구 영역은 상위 1개 과목의 등급만 반영해요. 그래서 화학에서 1등급 맞고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한 2등급 하나만 이상만 되면 최저학력 기준은 넘어가는 거고 우선 선발에서는 일반 선발은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5인이기 때문에 발표나 사탐에서 1개만 1등급 맞고 다른 건 4등급 위에만 있으면 최저학력 기준 통과하는 거예요. 네. 근데 쉬워졌죠. 완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제 생각에 좀 경쟁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전형이고요.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돌아가서 좀 애매하긴 한데 네. 내부적으로만 쓰실 거죠? 네. 실제로 말하면 논술 같은 경우는 언제 보죠? 논술 시험을? 수능 끝난 그 주의 주말, 일요일이죠. 근데 이건 대부분 비슷해요. 경희대도 그렇고, 뭐, 600년 넘었다고, 600년 넘었다고 하는 학교도 그렇고, 흑석동에 있는 학교, 막 그런 학교들은 다 그쯤에 봐요. 자, 그러면 내가 논술밖에 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일반적인 전형이 없어. 그럼 논술로 이 학교, 저 학교 한 3군데, 4군데 막 찔러보겠죠? 그러면 수능이 정말 잘 나왔어. 그러면 어디 있어요? 경희대 와서 시험 보는 거고 수능 망쳤네. 그러면 이제 무슨 대학교도 있고 뭐 그런 게 생각해보죠.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시험을 여러 군데 이렇게 신청해놓고 결시하는 학생이 생기겠죠. 그래서 수시 6회제한 전에는 한 50%가 넘었어요, 결시율이. 그리고 수시 6회제한을 해도 대략 한 30에서 40%는 결시율이 나와요. 그 얘기는 실질적인 경쟁률은 많이 떨어진다. 작년에 이제 34.12대 1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33명을 해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결실이 그렇게 되다 보면 한 절반 정도는 결실이라고 생각하면 한 17대 1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작년까지는 최저학력 기준이 뭐 이거보다 조금 높긴 했어도 그래도 최저학력 기준은 미충족하는 학생이 또 50%가 넘었어요. 그러면 17대에서 절반 정도 되니까 실질적인 경쟁률은 10대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 논술 학생부 반영 비율이 우선 선발, 일반 선발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논술 우수자 전형을 지원을 하면 일단 경희대에서 우선 선발 기준으로 먼저 학생의 모집 인원 30%를 뽑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속하지 않은 학생 나머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반 선발 기준으로 해서 일반 선발로 이 70% 모집 인원의 70%를 뽑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뽑는데 자, 논술 80 학생부 20이니까 이거는 논술하고 학생부의 비율이 논술이 가장 높겠네요. 여기도 논술 60 학생부 40이니까 그래도 논술이 높겠네요. 네.
근데 이거보다는 실제로 더 높아요. 왜냐면 학생부 교과 간의 등간의 점수가 굉장히 오밀조밀하기 때문에 1등급 맞은 학생이나 4등급 맞은 학생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등급을 많이 맞으면 뭐 하겠노? 논술 잘 보면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작년도 논술 우수자 합격자의 평균 등급을 보면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고루고루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은 중요한 게 논술이 아니라 학생부는 중요하지 않지만 실력이 있어야 돼요. 논술 실력이 있어야 돼요. 논술 실력은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그리고 문제를 잘 푸는, 답을 잘 맞히는 그런 학생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 내공 있는 학생들이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등급이 높은 학생일수록 논술을 잘 보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어떤 한 해만 보면. 그래서 내공 있는 학생이 좀 유리하다, 논술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글로벌 과학은행은 그냥 넘어가고요. 정시 같은 경우도 100% 수능이에요. 정시는 그냥 수능이다. 정시는 수능 이꼴 정시, 정시 이꼴 수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작년도 정시 가군의 서울 캠퍼스 기준으로 해서 합격자의 평균 100분위를 보면 94% 정도 돼요. 저 1등급에서 2등 사이 좀, 다표 정도는 안 좋은데 정시는 그렇게 많이 안 뽑아요. 7대 3 정도, 6대 4 정도. 경희대는 수시에서 6명 정도, 정시에서 4명 정도 뽑아요. 다른 주요 대학교도 한 7명, 3명 이 정도 뽑으니까 제대로 그냥 수시에서 많이 합격을 하는 게 좋고, 또 정시 같은 경우 지금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시면, 모의고사를 보시면 실제적인 수능보다는 좀 더 높게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해서 실제 수능을 보면 지금 여러분이 모의평가를 보는 그런 성적보다 낮아요. 왜 그럴까요? 재수생, 여러분의 선배 혹은 다른 학교 선배들이 걔네는 수능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정시에서는 일단 재학생보다는 재수생이 좀 더 강세였고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경희대는 정시에서는 비인기학과나 일반 그런 인기학과나 별 차이가 없었어요. 정경대학 보시면 뭐 문과대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1%도 차이가 안 났어요. 그래서 뭐 사회학과라든지 뭐 언론정보학과라든지 정치학 외교학과라든지 그런 학과들이 다 모여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나근도 거의 수능이다. 그다음에 예체능계는 실기고. 자, 혹시 사회비례 대상자, 그래서 국민기출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정부에서 좀 어려우니까 좀 그 서포트를 받는 학생 있죠. 국민기출생활수급자. 그런 학생들은 사회비례 대상자에 지원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얘기를 왜 주냐? 그 좀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런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집에 가면 초등학생이 돌봐야 되고, 애 밥 차려야 되고,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이렇게 많이 좋진 않아요. 저런 학생들 보면.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할까요? 별로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외부 활동도 많이 못해요. 그래서 실평가가 그게 많지는 않아요. 내용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도 아까 정시 가구는 94% 내외라고 했지만 이 학생들 같은 경우 한 84%? 그러니까 80% 중반대에도 합격을 해요. 근데 80% 초반부터 90대 초반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불어하다는 건 뭐가 더 중요해요? 실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수능은 한 80% 중반, 100분이 그 정도만 돼도 요거는 합격 가능성이 높다. 서류를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학생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학교생활 출시자는 반영 교과별 전 과목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국어, 영어, 수학 다 관련 전 과목을 반영한다. 문화기술, 체육 이런 거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논술로 지원했다 그러면 반영 교과별로 해서 상위 5개 과목을 반영을 해요. 그래서 등급별로 등급이 높은 것만 저희가 5개를 뽑아가기 때문에 변별력이 더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전 과목을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잘 본 거 5개를 뽑은 거니까 단위수 상관없고, 그 다음에 학년별 가중치도 상관이 없어요. 경희대는. 자, 수능 같은 경우 보시면 경희대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시에서 좀 어려웠어, 정시에 목을 매야 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이것만 기억하세요. 요 반영 영역별로 몇 프로를 반영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총점이 같다고 하더라도 요 반영하는
비율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근데 정시 같은 경우는 합격선이 이렇게 막 그 합격선 근처에 막 몰려있기 때문에 1점 차이가 되게 아쉬워요. 1점 안에도 굉장히 많이 몰려있어요.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수학을 가장 많이 반영을 해줘요. 인문계열인데도 불구하고 영어랑 수학이랑 30%로 똑같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수학이 35%로 가장 높죠. 그래서 경희대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정시에서는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논술고사는 두세 개의 문항이고 기본 점수가 60점이 부여가 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쓰면, 이번에 모의 논술고사를 봤는데 아무것도 안 쓰면 빵점이지만 어느 정도 서술을 했다 보면 기본 60점 정도는 나가요. 그래서 그 인문 예체능계, 사회계는 한 90점 정도 이상 넘어가면 되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75에서 80점만 넘으면 합격이에요. 뭐 학과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자연계 같은 경우는 15점에서 20점만 기본 점수에 더 맞으면 합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어 지문이 나오냐 논술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영어 지문 나올 수 있어요. 대신 작년에 인문 예체능계는 영어 지문이 안 나왔고 사회계열은 영어 지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수리 논술이 나오느냐, 사회계열은 수리 논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만 잘하면, 그러니까 어차피 산수예요, 산수. 대신 뭔가를 더하고 빼고 나눈 거를 뭔지를 몰라서 못하는 게 바로 수리 논술이에요. 그래서 수학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1번 문제는 이 제시문을 잘 읽고 요약하고 내용 파악하는 거. 두 번째 문제는 이 제시문에 대해서 서로 이제 논리적으로 차이를 추론하고 분석하고 뭐 이런 능력. 마지막은 비판하는 능력. 추론이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고사를 여러분 준비할 거면 학교에 있는 경희대 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똑같아요. 그 문제 유형이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수지 이 정도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 경희대 할만하다 지원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모의 논술고사에 대해서 동영상도 저희 그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찍어서 문제풀이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경희대는 한 3,000명 정도 교수님이 계신데, 거기서 논술을 출제하시는 분은 한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30명? 돌아가면서 하거나 대부분 똑같은 분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경향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교과서를 한 625만원, 600만원 좀 넘게 샀어요. 논술 때문에.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호텔 같은 데 가다 놓고서 그냥 교과서 떠내놓고 그냥 문제 출제하라고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나오지도 못하고 연락도 안 되게. 그렇게 해서 논술 시험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아마 교과서에서 지문이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높아시면서 얘기하는데, 이 논술 문제 보시면 제가 유의사항만 지키면 몇 점이다, 기본 점수가 60점. 근데 그걸 못 지켜서 여기 유의사항 보면, 물론 지금 보시면 제목은 쓰지 마시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고, 근데 어떤 이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그러니까 답안지에다가 이 옆에다가 홍길순 쓰고 하트를 뿅뿅뿅 쳐요. 그럼 몇 점이겠어요? 빵점이죠. 그 다음에 문제를 다 열심히 해서 답안을 다 쓰고 맨 밑에다가 교수님 멀리서 하는데 잘 봐주세요. 그럼 몇 점? 빵점. 그렇죠? 그러니까 답안 외에 어떤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표시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예, 괜히 2시간 동안 고생했는데 빵점 맞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거 많이 봤죠, 여러분? 그림 많이 안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문제를 보니까 수학, 물리, 화학, 생물 각각 한 문제 정도씩 나와요. 그러니까 묻는 그런 그 내용들이, 네, 알겠죠? 통합교과적인 내용이지만 수학 한 문제, 물리 한 문제, 물화, 생, 질은 아니고, 네.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이렇게 하나씩 다 나온다.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정관 전형인데 요 4가지 서류 중에서 경희대는 포트폴리오도 받아요.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뭘까요? 자기소개서, 추천서, 포트폴리오. 학생부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학생부에 굉장히 많은
그런 정보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국립대나 이런 데 보면 포트폴리오 안 받고 자기소개 주셔서 학생부만 받아가지고 평가하는 학교도 있어요. 학생부가 왜 중요하냐? 학생부는 몇 명이 써줬죠? 3명? 교과 4년까지 하면 20-30명 되나요? 아닌가? 자,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얼마간 2년 반 동안, 그쵸? 3학년 1학기까지니까 그렇게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긴 시간 동안 그 많은 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한 주제로 코멘트를 해줬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 다양한 시각의 정보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학교생활 기록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학생부의 내용을 충실하게 써줘야 된다. 여러분이 쓸 수 있어요? 누가 써요? 선생님들 쓰죠. 누가 잘 보여야 돼요? 잘 보여야 돼요. 전권을 하시는 전권. 자, 추천서 누가 써요? 선생님 쓰시죠. 추천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4,500자를 써야 돼요. 많죠. 그거를 원서 접수하고 경희대 원서 넣었으니까 선생님 써주세요 하고 2-3일만 쓸 수 있겠어요? 네, 쓸 수 없죠. 물론 쓸 수 있어요. 어떤 추천서 보니까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된 추천서도 제가 봤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추천서를 내기 싫으시면 당연히 한 달 전, 2-3주 전, 최소한 2-3주 전이라도 저 경희대 쓸 거니까 경희대 추천서 내용이 이거니까 좀 봐주세요, 써주세요 라고 미리미리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문제. 자, 추천서를 이렇게 부탁드린다면 누구한테 가장 부탁드리는 게 좋을까요? 1번 교장, 2번 3학년 담임, 3번 2학년 담임, 4번 교과 담임, 5번 제일 잘하는 사람. 네, 5번이죠. 작년에 교장선생님한테 받은 총학생 회장이 있었는데 한자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내용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3학년 담임은 또 만약에 6개월밖에 못 봤죠. 3학년 올라와서 봤으면. 그래서 3학년 담임한테 꼭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신 자신을 제일 잘 알고 가장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 가신 분들은 쓸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1, 2학년 때 굉장히 나하고 친하고 나한테 가장 많이 알았는데 3학년 되고 나서 다른 학교 전부 다 하셨어. 그분은 추천서를 쓸 수가 없어요. 현재 호평고에 계신 선생님한테만 받을 수 있어요. 경희대 경우는. 다른 학교는 모르겠지만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인성, 그 다음에 구체적인 노력, 그 다음에 동기와 진로예요. 요거는 공통 문항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 사정과제를 준비하면 요거만 잘 해놓으면 이렇게 많이 힘들지 않아도 돼요. 또 한 가지 주의할 거는 대기업에서 표절 검사 시스템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썼던 자기소개서와 여러분의 자기소개서가 비교가 돼요. 그래서 버튼을 한 2-3번만 누르면 어떤 학생하고 어느 부분이 몇 프로일지 다 나와요.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10% 정도 넘어간다. 그러면 너 이렇게 좀 똑같이 나왔는데 왜 똑같을까? 라고 소명서를 받아요. 그래서 제대로 이거는 뭐 제대로 소명을 못하면 그 학생 평가를 안 하거나 그 다음에 점수를 깎아요. 감점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베끼거나 이렇게 표절하거나 인터넷에 긁어오거나 그러지 말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시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자, 딱 3분 남았는데, 자,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A4 사이즈 25매 이내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에드팟 혹시 쓰는 학생 있어요? 네, 에드팟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에드팟에 있는 내용을 출력해서 25매를 맞춰도 되고, 아니면 에드팟에 있는 내용 안 쓰고 개인적으로 25매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그 두 개를 알아서 섞어서 포트폴리오 25매를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A4 단면 25매라는 거 기억하셔도 되고, CD, USB, 뭐 A4가 넘어가는 그런 자료들 이런 거는 저희가 보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A4 단면 25매, 그 다음에 활동 실적 및 요약서라고 요 25매 앞에다가 제가 그 목차처럼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모집명한테 보시면 내가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뭐 가장 자신을 알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5가지 이내에서 쓰게끔 돼 있어요. 300자 이내로. 그래서 그런 걸 딱 써주시면 첫인상이 중요하겠죠. 네. 그런데 굳이 순서대로 쓸 필요는 없어요. 1학년, 2학년, 1학년 때 뭐 했고 2학년 때 뭐 했고 3학년 쓴 게 아니라 무슨 순서로 해야 될까요?
사령관들이나 면접위원들이나 여러분들 그 선에서 뭘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역량, 잠재력, 뭐 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다른 학생보다 더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먼저 위에다가 올려놓으세요. 경찰 위에서. 그건 유입절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상상계획 중요할까요?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 상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을 왜 준비했는지, 뭐 그대로 왜 나갔는지, 그 다음에 그 결과적으로 학생이 그걸 통해서 뭘 배웠는지, 떠나서 뭐 인생의 쓸맛을 배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자, 그런 어떤 전반적인 걸 원하는 거지, 그 상을 탔다는 것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의 뭘 보고 싶은 거예요? 능력, 역량,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거지, 단순히 성취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트폴리오에서 코멘트를 좀 써주세요. 길게 막 하시면, 여러분 막 신문 막 보면 막 빡빡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힘들죠. 빡빡하게 할 필요는 없고 대신 전달이 잘 될 정도로 코멘트를 써주면 좋겠다. 그리고 형식이 없어요. 뒤에 25매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기 형식이든 편지 형식이든 뭐 사진을 붙이든 상장을 붙이든 알아서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자, 1분 남았는데, 자, 면접 같은 경우는 기억에다가 약간 이게 좀 복잡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단계에서는 인성 면접을 봐요. 그래서 이 서류에 대해서 아마 서류를 보고 여러 가지 궁금한 걸 보거나 가치관이나 인성 이런 걸 물어보는데, 문제는 이제 2차 면접도 기다리고 있어요. 촬영관 대명에서. 그래서 30분 동안 문제를 풀어요. 인문계는 인문계열 문제,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선택하게 돼 있고요.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2개 주고 한 문제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고 30분 동안, 그러고 나서 5분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5분 동안 질의응답을 해요. 너 이렇게 풀었는데 이런 방법은 없냐, 뭐 다른 생각은 없냐, 뭐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좀 2차 면접이 좀 어렵지 않을까. 대신 인문계열 문제, 자연계열 문제이기 때문에 전공 관련해서 깊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계열 문제라는 거, 기초적인 학업 능력을 측정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만 정도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빠르게 왔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궁금한 거? 잘 안 들려요? 네. 자기소개서에 인문투표는 안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상관없어요. 자기소개서에 뭐 이모티콘을 쓰거나 특별한 형식을 쓰라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대신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목적이 뭐죠? 자기소개서는 자기를 소개하는 거. 그러니까 처음 그걸 읽는 사람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을 잘 지켜주시면 돼요. 됐죠? 그건 제가 시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학업적성 면접 기출문제가. 그거 보시면 돼요. 좋은 세상이죠. 홈페이지에 많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그 대학의 홈페이지에 입학처 홈페이지 가시면 기출문제라든지 그런 게 잘 나와 있어요. 아니, 계열 문제이기 때문에 인문 계열은 다 똑같고 자연 계열은 자연 계열대로 똑같게. 그리고 혹시 뭐 면접 문항이 궁금하죠? 그러면 인터넷에 다 있어요. 무슨 뭐 카페라든지 그런 카페에 보면 나 면접 보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 면접을 이렇게 질문하더라. 다 똑같진 않지만 되게 그런 문항들을 많이 질문을 하세요. 일반적인 여러분의 어떤 인성이나 이런 걸 묻는 방법은 비슷하겠죠, 당연히. 그런 사이트들을 좀 참고를 하세요. 인터넷 잘 못한다 그러면 옆에 잘하는 친구한테 찔러가지고 검색해서 좀 달라고 하기도 되고 하는데, 오케이. 자, 다른 질문. 자,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